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요즘 한국도 미국도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정치 최대의 위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관계, 조율 문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가고요. 봄은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오락가락했죠. 무엇이든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해지려고 하면요, 수많은 혼돈과 흔들림 후에 완전체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혼란스러운 세상 곧 괜찮아지리라 믿어봅니다. 더 좋은 문학, 더 좋은 세상을 향해 행복 충전하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 옆에 있다 보면요, 나 역시 마음이 동해져서 함께 좋아지게 되고 그런 경험 없으신지요? 시와 수필과 문학을 통한 삶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 시간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요,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꿈꾸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게 말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참 재미없어요. 함께 꾸는 꿈은 이 공감도 나누고 정서도 나누고 그러면서 힘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작품은요, 양귀자 소설가의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죠? 여류 작가 양귀자. 제목은 숲을 지나온 사람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 같기도 한 수필입니다. 조금 긴데요, 참 작품이 좋아서요. 작품 듣고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니까 마루 한 귀퉁이에 커다란 보자기가 놓여 있었다. 집을 지키고 있던 아이에게 물으니 경보가제가 금세 다녀갔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어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며칠 내로 한 번 더 들리겠다는 말만 남겨두고 갔다는 것이었다. 보자기에 싼 것을 풀어보니 분홍색으로 익어가고 있는 싱싱한 토마토가 가득 담겨 있었다. 토마토의 크기는 들쑥 날쑥 제멋대로이고 간혹 상처가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간 싱싱하지 않았다. 경복 아재가 토마토를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니 나는 왠지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선물 한 가지를 사더라도 제과점에 모양 좋은 케이크를 고르는 게 경복 아재의 버릇이었고, 그 케이크마저도 화려한 리본을 단 상자에 포장하지 않고는 들고 다니지 않았던 그였다. 경복 아재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나는 그를 잘 따랐고, 그는 명랑하며 재담에 능해서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편이었다. 어머니가 외가 쪽으로 동생뻘이 된다는 그를 나는 경복 아재란 호칭으로 부르며 자랐다. 아재는 나보다
5살 위였으므로 지금은 40고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년인데도 나는 여지껏 그를 경복아재라고 부르고 있었다. 세상에, 쌀두마를 자루에 담아 둘러매고서 그 어린 것이 물어물어 친척 누이 된다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겠니? 기어이 도시에서 학교를 마치겠다는 결심을 꺾지 못해서 내 주소를 알려주었던 모양이야. 마침 네 오빠 혼자 쓰는 방이 있길래 그러라고 했단다. 처음엔 달마다 쌀 2마라고 학비를 시골 저희 집에서 붙여왔으니까 수월했지. 나중에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쯤이 되니까 쌀이 뚝 떨어지대. 학비도 간신히 만들어 보내는 것 같더니 그나마도 2학년 말에는 소식이 없어. 지금은 많이 늙어버린 친정어머니가 간혹 들려주시곤 하던 그때의 경위였다. 시골에서 더 이상은 힘에 부치니 내려오든가 아니면 어디 중국집 같은 데 취직해서 야간을 다니든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복아재는 막무가내로 학교를 다니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어쩌겠니? 그래도 네 오빠가 꼬박꼬박 돈을 가져다 주니까 경복이네 보다야 훨씬 나은 살림인데 어린 것을 내칠 수가 있어야지. 네 큰오빠가 워낙이 공부를 잘하는 경복이를 귀여워한 탓도 있지만 어린 것이 신문 배달까지 해가면서 학교를 다녀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낸들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복아재는 우리 집에서 학비까지 받아가며 중학교를 마치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근처 철물점에 일을 도우며 야간으로 마쳤는데 물론 우리 집에서 숙식과 용돈까지를 책임져 주고 있었다. 그래도 장학금을 곧잘 타내고 성적표가 환하니까 거두는 보람이 있었다고 어머님은 경복아재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경복아재가 마침내 우리 집에서 독립해 나간 것은 그가 대학에 입학한 뒤였다. 가정교사 자리를 구했던 것이었다. 야간도 아니고 학비도 엄청난 사립대학이어서 내 어머님이나 큰오빠는 대학부터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그에게 일러두었다고 하였다. 그는 겨우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는 것으로 그 파란만장한 학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대한 뒤로는 어쩐 일인지 애써 복학을 꾀할 생각을 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저 지독한 고집쟁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 졸업장은 받아낼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를 하던 어머니 역시 그의 태도에 놀랐다. 학교는 무슨 이제 돈이나 벌랍니다. 어차피 돈을 많이 벌겠다는 속셈으로 아둥바둥 공부를 한 거니까요. 어머니가 물으니 경복아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경복아재의 삶에 새로운 빗금이 그어진 시기는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때부터 경복아재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눈부시게 변모하였다. 늘상 학비 조달에 쩔쩔매던 그 억압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뒤로 그는 얼굴색까지 환하게 빛나서 그야말로 도해지의 세련된 청년의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맨 처음 그는 영어 회화 테이프를 팔러 다니는 외판원을 택하였다.
앞에서 말했지만 경복 아재는 명랑한 성품에 재치가 많은 사람이었다. 누구라도 그를 한 번 만나 이야기하면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성품이 외판원 생활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제법 수당을 많이 타게 되는 달에는 백화점에서 파는 근사한 양과자를 세련된 모장으로 꾸려서 우리 집에 찾아오곤 하였다. 외판원 다음에 그가 택한 직업은 자그마한 회사의 월급쟁이였다. 월급이야 외판원 시절보다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고정 수입이 있다는 측면을 유리하게 해석하신 나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그의 취직을 기뻐하였다. 그 무렵에 대학을 다니고 있던 나는 곧잘 경복 아재의 월급날에 그에게 저녁 식사를 얻어먹곤 했었다. 친구들도 데리고 나오거라. 아재가 기가 막힌 레스토랑에서 먹여줄게. 그러면 나는 친구들까지 우르르 데리고 나가서 근사한 저녁을 대접받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다. 저녁 밥값을 몇만 원씩이나 냈단 말이냐? 경복이 그 애가 미쳤구나. 아니 너도 그렇지. 그 애가 무슨 돈을 번다고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냐? 돈 모아서 시골에도 좀 도와주고 저 장가 미천도 마련해야 할 터인데 경복이 그 애가 점점 바람만 들어가니. 경복 아재는 그러나 월급쟁이 노릇도 1년을 채우지 못하였다. 서울로 올라가서 친구와 함께 무슨 의류 하청업인가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였다. 자본도 없이 무슨 힘으로 사업을 하겠냐는 것이었다. 월급쟁이는 답답해서 못할 짓입니다.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요. 누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지 요새야말로 팝콘 튀기듯이 돈을 튀겨내지 않고서는 낙제라고요. 아시겠어요? 경복 아재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충고를 하였다. 의류 하청업은 팝콘 기계는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아재는 6달 만에 여기저기에 빚을 남기고 손을 털었다. 그는 잠시 쉬는 동안 또다시 세일즈맨 생활을 하였고 어머니는 이제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며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아재의 자취방에 드나들면서 빨래나 밑반찬을 챙겨주곤 하였다. 경복 아재가 다시 붙잡은 것은 놀랍게도 복덕방이었다. 그는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붙어서 한동안 거간꾼 노릇을 하였다.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짧은 시간에 빚을 청산하고 옆에 사무실을 얻어 독립하였다. 어쨌거나 사장님이 되었는데 심부름하는 아가씨도 있고 고객을 실어 나르는 자가용도 있었으니 구색이야 갖춘 꼴이었다. 한창 부동산 투기가 극성 부리던 70년대 말의 이야기였다. 그 무렵 경복 아재는 당당하게 자가용을 몰아 우리 집을 방문하였다. 때이른 과일이나 값비싼 양주, 입에서 스르르 녹는 케이크가 보이면 을에 경복 아재가 다녀갔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누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인 줄 아십니까? 둘이라니요. 그게 왜 둘입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열이라고요. 그게 내가 하는 사업의 덧셈표예요. 아시겠어요?
그 무렵 경보가제는 팝콘 기계 대신 허황한 덧셈표를 인용하여 어머니를 기죽게 하곤 했었다. 마침 적당한 처녀가 있어서 결혼까지 하였으나 그야말로 경복 아재의 전성기였던 셈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절대 우리 집에서까지 만용을 부리지는 않았다. 값비싼 선물을 사들고 자주 찾아오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입버릇처럼 누님네 은혜를 못 잊는다고 말하였으며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그래서 나의 결혼 때는 아주 기뻐하며 멋진 냉장고를 선물하기도 했었다. 결혼 초에는 갈빗짝을 들고 나의 신혼살림 구경도 곧잘 왔었다. 내가 결혼하여 집을 나온 뒤로는 예전처럼 경복 아재의 얼굴을 자주 볼 수는 없었다. 집을 떠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보다는 경복 아재의 허황한 덧셈표가 어긋나 버린 게 더 큰 이유였으리라. 경복 아재의 전성기는 아마도 거기에서 끝나 버린 것 같았다. 경복 아재의 평화 부동산은 그의 판단착오로 인한 투자의 실패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가 한물간 상태였고 어지간한 큰손들이 아니고선 예전만큼 누리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경복 아재는 미련 없이 복덕방을 처분하였다. 그는 직업을 바꾸는데 거침이 없었다. 어긋나는구나 싶으면 매달리지 않고 금방 손을 떼는 그의 속전속결은 실로 감탄할 정도였다. 복덕방을 처분하고 그는 지하실을 얻어서 영세한 규모로 식품 공장을 차렸다. 조악한 간장, 된장, 참기름 따위를 생산해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익은 많으나 수금이 더디어 빚돈 갚기에 무리가 많았고 단속이 심하여 뒷갈망이 어렵다는 게 그의 변명이었다. 식품 공장 다음에 그는 변두리에서 세탁소를 차렸다. 아마도 그의 아내가 제안한 직업인 것 같았다. 나돌아다니는 남편을 붙잡아서 감시하기론 하기사 안성맞춤이었다. 그렇지만 경복 아재는 역시 1년을 버티지 못하였다. 사내놈이 맨날 남의 바지나 여자 치마 따위만 다리고 있으니 꼴이 뭐가 됩니까? 왕년에는 그래도요, 이 사장 소리 귀가 무르게 들은 몸인데, 그리고 그놈의 바지 빨아주고 몇 푼 돈이나 모으겠어요? 한 집 건너 하나씩 생기는 게 세탁소라서 이문도 없는 장사라고요. 바구니에 담긴 과일을 물론 백화점 식품부에서 팔고 있는 예쁘장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하소연하더라는 친정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가 곧 다른 일을 시작할 것임을 눈치챘었다.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었다.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운전을 배워 택시기사가 되는가 했더니 금세 철물점을 차리고 또 몇 달 후에 보면 오리를 키운다거나 지렁이를 키운다며 설치고 있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열심히 팝콘 튀기듯이 떼돈이 벌리는 일거리를 찾아다녔으나 번번이 빚만 떠안고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그가 벌인 사업은 페인트의 원료가 된다는 무슨 화공약품인가 무엇인가를 생산한다는 공장이었다. 역시 지하실에서 간신히 꾸려나가는 꼴이었는데 판로가 무한하다는 처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시작부터 절망이었다. 처가에서 얻어온 자본금이 정말이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난 뒤 거의 1년 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내가 경복 아재의 근황을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올 봄이었다. 경기도 어디 시골 땅으로 식소를 이끌고 들어간 게 작년 겨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에서의 마지막 1년 동안 작년 겨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에서의 마지막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다만 이렇게 말하였을 뿐이었다. 시골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좀 아팠던가 보더라. 그 애도 어지간히 지쳤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얼핏 들으니 한동안 집구석에 처박혀서 술만 마신다고도 하더니 병을 얻었던 거야. 그 페인트 원료인지 뭔지 하는 게 워낙 독해서 사람 속을 놓았다고도 하고, 어쨌거나 그 사업 이후로는 마누라를 보험사원으로 내세워 먹고 살았다니, 아이고, 그놈이 얼마나 속이 없는 놈인지. 어머니는 물론 경복 아재의 시골 생활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믿는 눈치였다. 또 무슨 허황된 짓을 벌이려고 저러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제법 열심히 밭농사에 매달려서 건실한 농부꼴이 박혔다고 한번 다녀오고 나서는 정말 놀라워 하셨다. 나 역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복 아재가 가져다 준 토마토를 아주 맛있게 먹은 까닭이었다. 묻지 않아도 그 토마토는 아재의 손에서 열매 맺은 사업에 충실한 결실일 터였다. 경복 아재는 정말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상치며 풋고추, 호박까지 한아름 들고서였다. 그는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을 거침없이 내밀면서 씩 웃었다. 나는 그저 반가워서 그를 위해 서둘러 점심상을 차렸다.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씩씩하게 입에 몰아넣고 있는 그에게 나는 기어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재, 팝콘 기계는 이제 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열이 된다는 계산법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경복 아재는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어찌 포기하노? 큰일 날 소리 말아라. 네? 아직도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한창 신이 났지. 이번엔 진짜 제대로 찾은 것 같아. 정말이야. 보라고. 이 상추도 씨 하나 뿌렸더니 열잎도 더 나왔어. 토마토도 그래. 한 가지에서 팝콘처럼 마구 튕겨 나온다니까. 자꾸 열려. 신나지 뭐. 경복 아재는 진실로 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상치쌈을 밀어넣는 입이 하마의 그것보다도 더 크게 쩍 벌어지고 있었다. 양규자의 문체는 일단 독자로 하여금 문장력에 반하게 만듭니다. 상당히 밀착감 있고요. 또 간결한 문체가 읽는 이의 마음을 사색의 바다에 빠뜨리죠.
달리 표현하면 숨쉴 여유조차 주지 않고 끌고 가는 흡인력이 있습니다. 그 흡인력은 좋은 문장에서 나오는 거겠죠. 살아가는 모습을 덤덤히 보여주면서도 디테일한 삶의 모습들에 어머 저 모습은 내 모습이야 공감을 하게도 하고요. 또 감동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녀의 작품이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세세하면서도 일반적인 것들을 특별하게 잘 그려내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수필, 좋은 시, 좋은 소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요. 작가들이 작품으로 그려내는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놓치고 보지 못했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본 것 같은 이야기, 나도 언제 그렇게 한 번 좀 살아본 것 같기도 해 같은 것들, 우리 가까운 곳에서 한 번쯤은 체험한 것 같은 낯설지 않은 느낌, 그런 삶의 공감이 더 나아가서는 글이 펼쳐주는 그림 같은 삶을 보면서 삶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빗대어 볼 수 있는 또 성찰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양귀자 수필가의 수필이면서도 또 단편소설 같은 숲을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요. 경복아재에 대한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위에도 각 집안에도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이 다들 하나 둘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어쩜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요. 열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늘 말아먹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또 무언가를 향해서 무모하게 도전하는 인생. 그게 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경복아재만의 삶일까요? 넓게 보면 인간 누구에게나 깔려있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인생을 이렇게 잘 정리된 문장과 잘 정리된 구성으로 만들어주니까 작가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참 커다란 감동을 주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결국 문학은요, 세상을 고발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주고 공감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는 것이 문학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 일 망가지면 저 일 또 망하면 이 일, 또 다른 일,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도 참 여기서 숲을 지나온 사람 중에서 아름다운 거요. 관계를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실패로 살아간 경복아재가 놓지 않은 것은 인간미였고 사람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숲을 지나온 사람들이죠. 참 귀한 거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 글을 쓴 양귀자 소설가는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원광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양귀자 소설가는 국어국문학과를 문예장학생으로 입학했을 정도로 일찍부터 글 쓰는 것에 재능이 있었고 관심이 많았던 작가였습니다. 등단은 1978년 문학사상의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네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그때마다 유행을 선도하는 새로운 주제를 들고 나오는 그녀의 작품은 대중의 호응을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1990년대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원미동 사람들, 희망,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 슬픔도 힘이 된다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양귀자 소설가의 숲을 지나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나눠봤습니다. 봄이 조금씩 더 옷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젠 완연한 봄이다 싶다가도요. 또 꽃샘 추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좋은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